아니, 이 천박한 게 여기가 어디라고 피범벅을 해서 나타나? 네가 감히 우리 민호 앞길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번쩍거리는 의사협회 파티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 뺨을 아주 세차게 후려치시더군요. 제가 응급 환자를 살리느라 드레스에 피 좀 묻은 게 그게 그렇게까지 죽을 죄였을까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물었죠. 어머니, 저 사람 살리고 왔잖아요. 간호사가 사람 살리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은 못 본 척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제 얼굴에 해고 통지서를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서재에서 발견한 그 낡은 장부 한 권이 앞으로 이 집에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지 말이에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꼭대기에만 앉아있던 그 인간들이 어떻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지 며느리의 서늘한 복수곡을 오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들숨에는 건강을 얻으시고 날숨에는 재력을 얻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협회 창립 기념일 행사장 안은 고급 향수 냄새와 가식적인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국립대학교 병원 이사장인 시어머니 박명숙의 곁에서 인형처럼 서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옆에 있던 국회의원 부인의 손을 맞잡으며 호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번에 병원장 후보로 올라갔잖아요. 다들 좋게 봐주세요. 강민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성급하십니다. 옆에 있던 국회의원 부인이 저를 훑어보며 박명숙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은 전공이 뭐예요? 이 집안에 의사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박명숙이 들고 있던 와인잔을 흔들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휴, 말도 마세요. 그냥 병원에서 환자 뒤치다꺼리나 하던 애예요. 운이 좋아서 우리 민호랑 결혼한 거죠. 그 순간 행사장 입구 쪽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원로 의사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쓰러진 것이었죠. 주변에 의사들이 수십 명이었지만 다들 당황해서 웅성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원로 의사의 곁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저는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가 바닥에 쓸리는 것도 모른 채 심장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환자가 구토를 하며 제 옷과 얼굴에 피 섞인 이물질이 튀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강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제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한서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도 많은데 꼴이 그게 뭐야? 저는 강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땀을 닦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옷이 문제야? 사람 숨이 넘어가잖아. 얼른 구급차 불러. 몇 분의 사투 끝에 환자가 깊은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는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박명숙이 제 뺨을 후려치며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천박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피범벅을 하고 난리야. 재수없게.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박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살렸잖아요. 제가 간호사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박명숙이 손수건으로 제 얼굴에 튄 피를 닦아내듯 제 뺨을 밀치며 쏘아붙였습니다. 간호사? 그따위 천한 근성 못 버리고 의사들 잔치판을 망쳐놔. 너 때문에 우리 민호 체면이 뭐가 돼. 강민호가 제 시선을 피하며
박명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사람들도 많은데 일단 애부터 내보낼게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민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호 씨, 당신도 내가 창피해? 지금 사람 살린 게 잘못된 거야? 강민호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복도로 밀쳐냈습니다. 서윤아, 제발 눈치 좀 챙겨. 내 드레스 꼴 좀 봐. 구통을 묻히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해? 박명숙이 뒤따라 나와 제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근본 없는 식당 딸년 데려왔더니 결국 사고를 치는구나. 저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가슴을 후비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몇 시간 뒤 저는 박명숙의 명령대로 그녀의 저택으로 불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박명숙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와인잔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박명숙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서 있지 말고 저거 다 치워. 손으로 하나하나 다 골라내.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말로 하세요.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박명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눌렀습니다. 대화? 너랑 나랑 급이 맞아야 대화를 하지. 너는 그저 우리 민호 수발이나 들라고 들이네야. 유리 조각이 제 손가락 끝을 찔러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박명숙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으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뭐? 비자금 장부가 왜 그쪽으로 넘어가?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입단속 철저히 해. 박명숙은 다급하게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갔고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피가 흐르는 손가락을 움켜쥐고 박명숙이 열어둔 서재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그녀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보안을 허술하게 했던 것이 떠올랐죠. 저는 홀린 듯 서재로 들어가 벽면에 살짝 열린 금고 문을 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약회사 이름들이 빼곡히 적힌 검은색 장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장부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촬영했습니다. 수억 원대의 리베이트 자금이 박명숙의 계좌로 흘러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장부 뒤쪽에 끼워진 강민호의 대리수술 일지였습니다. 세상에, 민호 씨, 당신이 정말 이런 짓까지 한 거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모든 증거를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서재를 빠져나와 거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강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와 제 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 서윤아, 어머니 화 풀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 저는 피 묻은 손을 숨기며 강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 씨,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없어? 강민호가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왜? 너 때문에 내 병원장 자리 날아갈 뻔했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저는 거실 구석에 던져진 제 가방을 챙겨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강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또 왜 빼? 이제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내 아내 안 하겠다는 뜻이야. 잘 있어, 강민호.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박명숙의 화려한 저택을 걸어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복수의 불꽃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된 박명숙의 치부를 움켜쥔 채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병원 로비에 발을 들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하던 보안 요원들이 저를 가로막으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죠. 보안팀장이 제 앞길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오늘부터 병원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보안팀장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오전 근무잖아요. 보안팀장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명숙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근무지 이탈 혐의로 대기 발령 조치되셨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일단 박명숙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명숙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뻔뻔하게 발을 들이네. 내가 분명히 어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저는 박명숙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제 혐의는 조작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고 병원 일 정상으로 돌려놓으세요. 박명숙이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사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내 간호사 면허 영원히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밟으며 박명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당신들이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박명숙이 코웃음을 치며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거 당장 끌어내. 그리고 저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당장 위생 단속 넣으라고 해. 저는 병원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갑자기 구청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식당 문을 닫으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금방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박명숙의 저열한 보복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민호가 과거에 은폐했던 의료사고 유가족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작은 빌라 단칸방에서 만난 유가족 이정혜 씨는 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강민호 그 사람한테 수술받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보상 한 푼 안 해줬어요. 저는 이정혜 씨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강민호와 박명숙이 숨긴 진실, 제가 다 밝혀낼 거예요. 이정혜 씨가 서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때 억울해서 모아둔 기록들이에요. 한서윤 씨만 믿을게요. 저는 유가족들을 만나며 제가 가진 증거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과거 강민호의 수술실에 자주 드나들던 의료기기 영업사원 최철수를 불러냈습니다. 최철수는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서윤 씨, 제가 이 말했다가 박명숙 이사장이 알면 전 업계에서 매장당해요. 저는 최철수의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며 설득했습니다. 최철수 씨도 억지로 대리 수술하면서 무서웠잖아요. 제가 보호해 줄 테니 박명숙이 지시한 내용 다 말해주세요. 최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박명숙 이사장이 저한테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민호 교수님 대신 수술하라고 협박한 것도요. 저는 그 녹음기를 받아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고
강민호에게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너 고소하기 전에 제발 조용히 이혼해줘. 그게 너랑 내 부모님 지키는 길이야. 강민호의 비겁한 문자를 보자 실소만 나왔습니다. 저는 답장 대신 미리 정리해둔 리베이트 장부와 유령 수술 리스트를 보건복지부 수사팀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호. 당신들이 지키려던 그 가짜 명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 전송 완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해졌죠. 제가 카페를 나오자마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제 뒤를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이 보낸 미행이라는 것을 직감한 저는 골목길을 누비며 따돌렸습니다. 저는 미리 약속된 유가족들의 보호시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박명숙의 하수들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붙은 국제 심포지엄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명숙이 강민호를 병원장으로 앉히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화려한 무대였죠. 당신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게.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뺨에 남은 옅은 흉터를 매만졌습니다. 붉은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수치심은 제 뼈저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USB를 손에 꽉 쥐고 내일 있을 거대한 파멸의 서막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제 눈동자는 복수의 열기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박명숙과 강민호를 단숨에 무너뜨릴 마지막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그들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걷히는 하늘을 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주일 뒤 전 세계 의료계 석학들이 모인 국제 심포지엄 장소는 빈틈없이 화려했습니다. 박명숙은 최고급 실크 정장을 차려입고 맨 앞줄에 앉아 거만하게 내빈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강민호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숭고한 윤리의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강당 뒷문이 어두운 구석에서 강민호의 가식적인 얼굴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호가 현대 의료의 윤리라는 제목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직거리더니 갑자기 수술실 내부 영상으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민호가 당황해서 마이크를 쥔 손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자료를 준비했어? 당장 꺼. 화면 속에서는 강민호가 수술복을 입은 채 옆에 서 있는 영업사원에게 수술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강민호가 낄낄거리며 영업사원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네가 나보다 봉합을 더 잘하는 것 같다? 나중에 병원 차리면 너 데려가야겠어. 장내는 순식간에 비명과 경악 섞인 수군거림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명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휘저으며 경비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들 하고 있어? 저거 당장 안 끄고. 방송실 사람 다 죽고 싶어? 저는 숨겨두었던 무선 마이크를 켜고 천천히 강당 중앙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끌 필요 없어요, 어머니. 저게 바로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진짜 실력이니까요.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가 단상 위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서윤, 너 지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저는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주 제정신이야. 당신이 대리수술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칠 때 나는 이날만을 기다렸어. 박명숙이 무대 아래까지 달려와 삿대질을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우리 민호 앞길을 망쳐? 보안 요원들, 전현 당장 끌어내고 경찰에 넘겨. 그때 강당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건복지부 조사관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팀장이 박명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품 안에서 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명숙 이사장님, 의료법 위반 및 비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되었습니다. 같이 가주시죠. 박명숙이 수사팀장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손을 대. 이거나. 함께 온 교육부 관계자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저앉은 강민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교수, 대리수술 및 의료윤리 위반으로 당신을 오늘부로 국립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합니다. 강민호가 파면 통지서를 받아들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파면이라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서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는 강민호의 발치에 바짝 다가가 차가운 어조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쌓아 올린 추악한 욕망이 무너진 것뿐이지. 분노한 의료사고 유가족들이 강당으로 난입해 박명숙과 강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 유가족이 박명숙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며 흔들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사람 죽여놓고 호의호식하니까 좋았냐? 이 살인마들아. 박명숙은 유가족들의 손길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고 화려했던 옷차림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두 사람의 몰락을 전 세계로 생중계했습니다. 강민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사관들에게 연행되는 박명숙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현장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수사관들은 박명숙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파면 서류를 움켜쥐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당을 가득 채웠던 화려한 꽃장식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민호 씨,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잊었을 때 이미 이 결말은 정해져 있었어. 저는 당당하게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고 등 뒤에서는 강민호의 비참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당 밖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상쾌하게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제 손에 쥔 휴대폰에는 부모님께 식당 영업 정지가 풀렸다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죠. 저는 눈물을 닦고 앞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멀리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저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수고했어. 이제 정말 자유야. 파면 통보가 내려진 그날 오후 화려했던 강민호의 저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거실의 명품 가구들 위에는 빨간 압류 딱지들이 굴욕적인 훈장처럼 닥지닥지 붙어 있었죠. 강민호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빈 술병을 내던지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어머니 말만 들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술기운에 벌개진 눈으로 거실벽에 걸린 제 사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나 정말 무서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새로 구한 작은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우산을 펴며 밖으로 나왔죠. 건물 입구 가로등 아래 비에 젖어 생쥐꼴이 된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자 강민호가 진흙탕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서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나 좀 봐줘.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산을 고쳐 쥐며 강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 온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강민호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얼굴에 흐르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빌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어머니 꼭두각시 노릇하느라 당신 영혼이 다 타버리는 것도 몰랐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강민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빌면 뭐가 달라져? 당신이 외면했던 유가족들, 그리고 8년 동안 죽어 지냈던 내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전조등을 번쩍이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박명숙이 마지막 발악으로 보낸 하수인이 분명했습니다. 강민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더니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강민호의 몸이 자동차 보닛에 부딪힌 뒤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차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도망쳤고 강민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호 씨, 정신 차려봐.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의 머리를 받쳐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겨진 강민호가 창백한 안색으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민호가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등을 덮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다행이야. 당신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강민호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 강민호가 옆에 놓인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 남은 개인 재산 다 정리한 확인서야. 의료사고 유가족들 보상금으로 다 기부했어. 봉투를 열어보니 강민호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주식들이 모두 기부재단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찰에 가서 어머니 비리 내가 다 증언할 거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지. 그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함이나 비겁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그래도 당신이 나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굵은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강민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가여워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거야. 강민호는 제 말에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추악함과 비겁함을 씻어내려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도
새로운 싹이 돋아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민호 씨의 상처를 정성껏 소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제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쥐고서야 겨우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박명숙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서 마침내 이 남자를 구해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제대로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병실 창가로 희뿌연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이마를 짚어보며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하겠지만 더 이상 서로를 속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새 삶을 향한 첫걸음을 준비했습니다. 참혹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육지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마을 보건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민호는 화려한 대학병원의 수술실 대신 낡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어르신들의 구분 등을 어루만지는 시골 의사가 되었죠. 아침 햇살이 보건소 마당에 내리쬐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한 선생님, 이거 우리 집 닭이 오늘 아침에 낳은 달걀이야. 고생하는 우리 선생님들 가져다 주려고 가져왔어. 제가 할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어떡해요. 정말 잘 먹을게요. 진료실 안에서는 강민호가 할아버지 한 분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대야에 물을 갈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닦으셔야 상처가 안 나요. 제가 연고 발라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강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선생님처럼 귀한 분이 왜 이런 섬구석까지 와서 고생인지 몰라. 우리야 고맙지만 미안해서 어쩌나. 강민호가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지내면서 잠도 잘 자고 밥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 허덕이던 예전의 강민호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희는 보건소 평상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나물과 밥을 나누어 먹었죠. 강민호가 제 밥 위에 고등어살을 발라 올려주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힘들지는 않아? 도시 생활이 그립지는 않고? 제가 고등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나 지금이 태어나서 제일 행복해. 민호 씨랑 이렇게 얼굴 보고 밥 먹는 게 꿈만 같아. 강민호가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예전에는 정말 몰랐어. 평화롭던 오후 갑자기 마을 공사장 쪽에서 쾅 하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큰 폭발음이었고 곧이어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이장님이 보건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 선생님, 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마을 회관 앞 가스통이 터져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강민호가 즉시 일어나 구급 가방을 챙기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아, 응급실 세팅해줘. 화상 환자랑 외상 환자들 한꺼번에 몰려올 거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건소 안에 있는 모든 침대를 정돈하며 약품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알겠어. 내가 환자 분류할 테니까
당신은 수술 준비해.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인부들과 비명을 지르는 주민들이 보건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보건소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 인부가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인부의 상태를 살피며 강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민호 씨, 여기 장기가 노출된 환자 있어. 당장 지혈 안 하면 위험해. 강민호가 달려와 인부의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마취제 준비하고 피 닦을 거 가져와. 여기서 바로 꿰매야 해. 대학병원처럼 완벽한 장비는 없었지만 저희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다음 행동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흔들림 없는 손놀림으로 환자의 상처를 봉합했고 저는 옆에서 맥박을 체크하며 보조했죠. 강민호가 땀을 비오듯 흘리며 집중하자 제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민호 씨,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강민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습니다. 응, 다 됐어. 다음 환자 데려와. 저희는 밀려드는 환자 수십 명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돌보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강민호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하고 간절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육지에서 온 구급 헬기가 보건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환자들을 이송하며 강민호의 손을 잡고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이 열악한 곳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민호가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와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입니다. 사고 수습이 모두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보건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대표로 나와 저희 부부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 선생님, 한 선생님, 두 분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사람 절반은 죽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저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섬의 수호천사들이야. 제발 여기서 우리랑 평생 같이 살아줘. 제가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저희 어디 안 가요. 여기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 다 지켜볼게요.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저희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민호는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다 건너로 붉은 노을이 예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 앞 바닷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 당신이 내 곁에 없었으면 난 아직도 괴물로 살았을 거야. 제가 강민호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 그날 내 뺨을 때렸던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 강민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여기 오니까 다 보여.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저는 바다 너머로 사라지는 해를 보며 8년 전의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고 소중했습니다. 강민호가 제 손바닥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리고 사랑해.
제가 강민호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호 씨. 우리 여기서 더 많은 사람 돕고 행복하게 살자. 바람은 시원했고 파도는 잔잔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평화로운 섬마을에서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던 시간들이 지나고 어느덧 섬마을에도 평화가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육지의 소식은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들려왔지만 그곳은 이제 저희에게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박명숙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동 복도에서 박명숙이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기사 불러서 내 차 대기시키라고. 간호사가 박명숙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박명숙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는 병원이고 당신은 환자예요. 박명숙은 허공에 대고 제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서윤, 인연이 어디 갔어? 내 아들 망쳐놓고 너만 잘 살 줄 알아? 그녀는 아무도 없는 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휘둘렀던 권력의 부메랑에 맞아 스스로 고립된 그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저와 강민호는 섬마을에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보건진료소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호가 설계도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연필로 빈터를 가리켰습니다. 서윤아, 여기에 물리치료실을 크게 만들면 어떨까? 어르신들 허리 아픈 게 제일 걱정이잖아. 제가 강민호의 어깨 너머로 설계도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하나 넣자. 여기 애들 갈 곳이 너무 없잖아. 강민호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이 마을에 돌려줘야지.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과 민호 씨가 참회의 의미로 출연한 재단 기금을 합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며 저희를 도와주었죠. 이장님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강민호에게 시원한 물병을 건넸습니다. 강 선생님, 우리가 돈은 없어도 힘은 넘치니까 걱정 마요. 이런 좋은 병원을 짓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강민호가 물을 마시고 이장님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이장님, 이렇게 도와주시니 예정보다 훨씬 빨리 완공되겠는데요? 저는 간호부장으로서 새로운 진료소의 체계를 잡고 후배 간호사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습 온 간호 학생의 명찰을 바로잡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학생, 의료인의 진짜 권위는 하얀 가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학생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선생님. 선생님처럼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명절을 앞두고 저희는 오랜만에 육지에 계신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사위인 강민호를 보고 깜짝 놀라 주걱을 떨어뜨렸습니다. 강민호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아버지의 발등에 머리를 대며 흐느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윤이 눈물 흘리게 한 죄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강민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됐네, 강서방.
자니가 우리 딸이랑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어머니가 주방에서 달려나와 강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얼른 앉아라.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저희 넷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강민호가 아버지의 잔에 술을 따르며 소박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섬마을에 오시면 제가 낚시도 가르쳐 드리고 제일 큰 고기도 잡아 드릴게요. 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며 강민호의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래, 조만간 가서 사위가 잡아주는 고기 맛 좀 봐야겠구먼.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 거실에서 창밖의 달빛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속 웅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는 것임을 깨달았죠.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과 섬마을에서의 회복 과정을 담은 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내 뺨에 핀 꽃이라고 지었습니다. 출판 기념의 날 수많은 독자들이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격려해 주었죠. 한 젊은 여성이 제 책을 가슴에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작가님 글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시댁 갈등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제 삶을 찾으려고요. 제가 그분의 손을 꽉 쥐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내세요. 누군가 당신의 존엄을 짓밟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강민호는 행사장 뒤편에서 꽃다발을 들고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의사협회 창립 기념일이 돌아오면 화려한 파티장 대신 의료봉사지로 떠납니다. 올해도 가장 오지인 상간 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며 하루를 보냈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강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제 옆모습을 훔쳐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아, 혹시 예전에 그 화려한 생활이 가끔 그립지는 않아? 제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푸른 풍경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나한테는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봉사하고 오는 길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행진이야. 강민호가 제 손바닥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한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천국이지. 에필로그를 쓰기 위해 거울 앞에 앉은 제 얼굴에는 이제 흉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박명숙에게 맞았던 뺨의 붉은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당당함과 여유라는 새로운 꽃이 피어났죠. 저녁 무렵 보건소 진료실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중 강민호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민호가 제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파스타 어때요? 제가 차트를 덮고 강민호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선생님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죠. 얼른 가서 요리해 주세요. 보건소 밖에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병원 이사장실이나 국립대 교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와 나란히 진료소 문을 닫고 노을이 지는 오솔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로의 발걸음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땅을 울리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기억의 한 조각으로 남았고 우리의 미래는 지는 해보다 더 붉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내일 또 만날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의졸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 곁에서 함께 걷는 이 남자의 따뜻한 온기 속에 있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나서야 서윤과 민호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걸 잃을 파면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진정한 시작이었죠. 며느리의 뺨을 때리며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의 비참한 말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짓밟고 쌓아올린 성벽은 결국 자신이 휘두른 칼날에 무너지다 않는 사실을요. 가장 높은 곳은 화려한 이사장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을 나누는 바로 그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